한국 말고는 정말 대안이 없는 거야? 저는 카타리나 모로이입니다. 유럽연합 디지털위원회에서 루마니아 디지털 안보 특임관으로 일하고 있죠. 40대 후반이 되도록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그날 새벽만큼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4시 12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부쿠레슈티 국제공항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5분 후엔 국립병원, 10분 후엔 중앙은행, 15분 후엔 정부청사까지. 루마니아 전체가 디지털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급히 정부청사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특임관님, 병원에서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이 10,000명을 넘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대규모 마비는 처음이었거든요. 오전 6시 긴급대책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더군요. 디지털 혁신부 장관인 알렉산드루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카타리나,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밤새 수집한 자료를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모든 주요 인프라가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패턴을 보면 외부의 의도적 공격으로 보여요. 특히 중국 기업이 구축한 시스템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중국 디지털 인프라 코퍼레이션의 동유럽 담당 이사 왕리밍이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장관이 다급하게 물었죠. 얼마나 걸립니까? 연구 협약만 체결해 주시면 24시간 내에 완전 복구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너무 빠르고 확신에 찬 대답이었거든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죠. 협약 내용이 뭔지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왕리밍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오후 2시경엔 응급실에서 생명유지장치가 멈춰 환자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대응책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손쓸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후 4시 저는 혼자 복도에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마니아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저는 무력감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제 부하 직원인 라두가 다가왔습니다. 특임관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라니? 한국에서 기술 지원을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라두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라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5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사이버 보안 과장이었어요. 한국의 한 IT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들의 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이 발견됐거든요. 결국 루마니아 정부 데이터가 유출됐고 제 동료 2명이 책임을 지고 사직했습니다. 저 역시 2년간 승진이 막혔죠. 아시아 기술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허술하다고요. 그런데 오후 6시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EU 정부국 요원 마르쿠스가 긴급히 찾아온 거예요. 그는 두꺼운 파일을 제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카타리나, 이걸 봐야 합니다. 중국 서버에서 발견한 자료예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루마니아 디지털 제국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도어를 통한 실시간 감시, 국민 개인정보 수집, 심지어 필요시 시스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킬 스위치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침공이 아니라 식민지화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있습니다. 협약 조건을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어요. 50년간 디지털 인프라 운영권 이양, 루마니아 교육과정에 중국사 필수 편입,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루마니아 청년들의 중국 기술 연수 의무화였습니다. 이건 협약이 아니라 항복 문서네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라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른 대안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 쪽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다던데요. 조건 없이?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한국도 결국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는 거죠. K-팝이나 만드는 나라가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다고 믿어요. 저녁 8시 다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왕리밍이 다시 나타나 최후 통첩을 던졌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는 더 어려워집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쿠레슈티 시내는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신호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한국기술팀 대표 박지윤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타리나 특임관님. 저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루마니아 국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순진하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나중에 뒤통수를 치려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죠.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라두가 달려왔습니다. 특임관님, 한국 측에서 정식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제안서를 왜 받아요? 제가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좀 특이해서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마지못해 제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니 일반적인 제안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계약 조건도 없고 대가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술적 해결 방안과 예상 복구 시간만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정말 조건이 없어요. 라두가 말했죠.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나중에 뒤통수 치려는 거야. 아니면 애초에 능력이 없거나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이 앞선다고 생각해요. 오전 9시 또다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총리까지 참석했어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거든요. 밤사이 두 번째 병원에서 환자가 위험에 빠졌고 국경 관리 시스템까지 마비되면서 EU 내에서 루마니아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총리가 지쳐 보이는 얼굴로 말했어요. 카타리나, 솔직히 말해봐요. 중국 말고 다른 대안이 정말 없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제안이 왔긴 했습니다만. 한국? 총리가 눈을 번뜩였어요. 한국 기술이 어떤가요? 글쎄요. 반도체나 휴대폰은 잘 만들지만 대규모 인프라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저는 과거에 한국 기업과 협업하다가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요. 저는 5년 전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IT 기업의 보안 허점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사건 말이죠. 그때 제 동료 미아이는 책임을 지고 사직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지방으로 좌천됐고요. 저 역시 2년간 승진이 막혔어요. 한국 기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총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중국밖에 답이 없다는 건가요? 바로 그때 라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총리님, 한국기술팀 대표가 이미 부쿠레슈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언제 연락했어요? 라두가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젯밤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황이 급해서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라두,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나보기만 해도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총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카타리나, 일단 만나보죠.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검증해 보겠어요. 또다시 속을 순 없거든요. 오후 2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한국기술팀을 만났습니다. 팀 리더인 박지윤이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생각보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윤입니다. 한국에서 온 긴급대응팀을 이끌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요.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한국과는 좋지 않은 경험이 있거든요. 박지윤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어요. 과거 일로 불신을 갖게 된 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루마니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개인적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에 살짝 찔렸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해결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시나요? 7일이면 가능합니다. 기존 하드웨어를 재활용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하겠어요. 7일?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중국은 하루면 된다고 하던데요. 박지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빠른 해결과 근본적 해결은 다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지윤과 1대1로 얘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거든요. 박지윤 씨, 정말 조건이 없나요? 나중에 기술료라든지 다른 요구사항이 나오는 건 아니죠? 박지윤이 잠시 웃었어요. 저도 카타리나 특임관님과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알겠어요. 저 역시 과거에 유럽 기업과 협업하다가 계약 조건이 중간에 바뀌어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왜 도우려고 하는 거죠? 간단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루마니아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5년 전 제가 한국 기업을 믿었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때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한 IT 기업과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들이 제공한 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이 발견됐다고 했어요. 결국 루마니아 국방부 기밀 문서 일부가 유출됐고 책임을 물어제 동료들이 처벌받았다고요. 박지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 기업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테크노 시스템이라는 회사였어요. 박지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 회사군요. 사실 그 회사는 한국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2021년에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고 지금은 없어진 회사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회사였다고요? 네. 당시 한국 정부에서도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카타리나 특임관님이 피해를 입으신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해요.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루마니아 기술진들과 함께 작업할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다음 날부터 한국 기술팀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총 15명의 전문가들이 와서 각 분야별로 팀을 나눠 작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찾아가 감시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박지윤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기존 시스템의 백도어를 모두 찾아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거의 모든 핵심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요. 정말 7일 안에 가능해요. 솔직히 처음 예상보다는 복잡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어요. 3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팀이 작업하던 중에 갑자기 추가 시스템까지 다운됐거든요. 저는 즉시 박지윤을 불러 따졌어요. 이게 뭔가요? 상황이 더 악화됐잖아요. 박지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해요. 백도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반드시 해결하겠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라두를 만났죠. 특임관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예상한 대로야. 한국 기술팀도 결국 능력 부족이었어. 이제 중국 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팀이 밤새 작업해서 다운됐던 시스템을 모두 복구시킨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보니 오히려 전날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박지윤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덕분에 더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들의 실력은 생각보다 뛰어났거든요. 4일째 되는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갑자기 루마니아 전체 인터넷이 차단된 거예요. 중국에서 직접 개입한 거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는 박지윤에게 다급히 물었어요. 외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했네요. 아마 중국 쪽에서 저희 작업을 방해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넷 없이 어떻게 작업하죠? 박지윤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위성통신으로 전환하겠어요. 한국에서 긴급히 위성 장비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위성통신 장비를 그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다고요?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요. 북한 때문에 익숙하거든요. 6시간 후 정말로 위성통신이 연결됐어요. 한국에서 군용 수송기로 장비를 공수해온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 속도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중국의 방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거든요. 초당 수억 건의 가짜 접속이 몰려들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어요. 박지윤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거든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한국은 매일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는 일상이죠. 정말로 한국팀은 디도스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죠. 심지어 공격 패턴을 분석해서 역추적까지 해냈어요. 공격 출발지를 찾았어요. 한국팀 보안 전문가 김민수가 말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동시에 오고 있네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EU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브뤼셀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카타리나,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 차라리 중국 쪽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지금 한국팀이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방해하면 EU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루마니아 하나 때문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럼 루마니아는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됐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럽연합 내에서도 우리를 포기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박지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힘드시죠? 솔직히 그래요. 사방이 적이네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늘 혼자 싸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박지윤의 말에 저는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사람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6일째, 드디어 시스템 복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최종 테스트를 앞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루마니아 정부에 직접 압박을 가한 거예요.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왔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팀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중국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것이었죠. 총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카타리나,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중국 투자가 없으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 저는 갈등했어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박지윤과 한국팀이 보여준 진정성을 저버릴 수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박지윤이 저에게 긴급히 연락을 했어요. 카타리나 특임관님, 당장 와보세요.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저는 급히 기술팀이 작업하는 곳으로 갔어요. 박지윤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국 서버에서 이걸 찾았어요. 반드시 보셔야 해요. 화면에는 동유럽 디지털 제국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수백 개의 파일들이 있었죠. 저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내용을 보고 경악했어요. 첫 번째 파일은 루마니아 디지털 식민화 5개년 계획이었어요. 단계별로 어떻게 루마니아를 완전히 장악할 것인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죠. 1단계는 인프라 장악, 2단계는 교육 시스템 침투, 3단계는 정치 간섭, 4단계는 경제 종속, 5단계는 완전 통합이었어요.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루마니아 국민 감시 데이터베이스였거든요. 정치인, 공무원, 지식인, 언론인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수집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저의 정보도 있었죠.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완전한 감시 국가 시스템이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있어요.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같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거의 모든 나라가 타겟이에요. 저는 모든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였어요. 루마니아 정부를 압박해서 더 불리한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려고 말이죠. 이건 공개해야 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박지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루마니아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저는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제시도현 계속 편집부 쿠레슈티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루마니아를 괴롭힌 디지털 마비 사태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루마니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동유럽 전체를 디지털 식민지로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박지윤을 단상으로 불렀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온 박지윤 기술팀장입니다. 박지윤 씨가 중국 서버에서 발견한 자료를 공개하겠어요. 박지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가 시스템 복구 작업 중에 발견한 자료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국의 비밀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동유럽 디지털 제국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각국별 장악 계획, 국민 감시 시스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킬, 스위치 설치 계획까지 모든 것이 공개됐어요.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한 기자가 다급히 질문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들어간 모든 나라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박지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 기술팀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외국의 통제도 받지 않아요. 완전히 루마니아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박지윤과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박지윤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속았을 거예요. 박지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카타리나 특임관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진실을 공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무시했죠. 이해해요.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어요. 과거는 잊지 않겠어요. 하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날 저녁 루마니아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어요. 병원, 공항, 은행, 정부 청사 모든 곳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어떤 외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진정으로 루마니아의 것이었죠. 시스템 복구가 완료된 다음 날, 저는 박지윤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논의했어요. 단순히 시스템을 고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거든요. 박지윤 씨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루마니아 기술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기술을 그냥 넘겨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진정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기술 이전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팀 15명과 루마니아 기술진 10명이 함께 팀을 이뤄 작업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했어요. 박지윤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구조예요.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서 외부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요. 루마니아 기술진 중 한 명인 알렉스가 질문했어요. 그럼 보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각 노드가 서로를 검증하는 시스템이에요. 하나가 해킹당해도 전체 시스템은 안전해요. 교육이 진행될수록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팀은 정말로 모든 것을 공개했거든요. 소스 코드부터 시작해서 운영 매뉴얼, 보안 프로토콜까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박지윤에게 물었어요. 기술은 독점하면 발전이 멈춰요.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야 더 좋아지죠. 그리고 박지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한국도 과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2주간의 집중 교육이 끝났을 때 루마니아 기술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혼자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루마니아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가리아 디지털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카타리나 특임관님, 저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라두를 불러서 말했어요. 라두 불가리아 팀을 꾸려봐요.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러 가야 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박지윤이 떠나기 전날 저는 송별 만찬을 준비했어요. 한국팀과 루마니아 팀이 모두 참석했죠. 박지윤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루마니아가 달라졌어요. 박지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카타리나 특임관님과 루마니아 국민들이 해낸 일이에요. 저희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도구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루마니아 팀의 창의적 아이디어 덕분에 시스템이 더 좋아졌거든요. 그때 라두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건배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모두가 일어나서 잔을 들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국제협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한국팀을 배웅하면서 박지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카타리나 특임관님 앞으로도 연락해요. 우리는 이제 진짜 파트너니까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겠다고 말이죠. 한국팀이 떠난 후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루마니아의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어요. 불가리아를 시작으로 몰도바, 조지아, 세르비아까지 하나씩 동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디지털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각국을 돌아다니며 기술 이전을 도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조지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지아 디지털부 장관 리노가 저에게 말했거든요. 카타리나,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저도 한국에게서 그 희망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전해주는 차례죠. 6개월 후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디지털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 디지털 자유연합을 창설하자고 제안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연합은 어떤 외부 세력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진정한 디지털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함께 이 연합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술 공유, 공동 연구 개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배하거나 지배당하지 않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죠. 독일 대표가 관심을 보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실현 가능할까요? 루마니아가 증명했잖아요. 작은 나라도 할 수 있다면 유럽 전체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제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어요. 유럽 디지털 자유연합이 정식으로 출범한 거죠. 1년 후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서 있었어요.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 앞에서 말이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섰어요. 1년 전 루마니아는 디지털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설명했어요. 한국과의 협력부터 시작해서 동유럽 연대, 그리고 유럽 디지털 자유연합 창설까지 모든 과정을 말이죠. 기술은 자유를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 해방의 열쇠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받은 도움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연설 후 저는 박지윤과 함께 센트럴파크를 걸었어요. 박지윤도 한국 정부 대표로 유엔에 와 있었거든요. 1년 전을 생각하면 꿈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때 카타리나 특임관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진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이죠. 모든 나라가 디지털 주권을 되찾아야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강대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한 나라씩 하나씩 해나가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센트럴파크의 늦은 오후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박지윤 씨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기억해요. 박지윤이 웃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해해요. 과거에 상처가 있으셨으니까요. 그때 당신이 말했던 게 맞았어요. 개인적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개인적 감정도 소중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당신이 바꾼 거예요. 저를, 루마니아를, 유럽을.
박지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거죠.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진정한 협력과 연대의 세상 말이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매주 새로운 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받은 도움을 나누면서 더 큰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K-팝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정한 힘은 총이나 돈이 아니라 진정성과 기술, 그리고 나누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디지털 독립을 꿈꾸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지배의 길이 아닌 자유의 길을 따라서요.